원전은 어떤가요? 올라온 지가 지금 1년 남짓이에요. 잠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고꾸라지고 끝난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원전이 없으면은 사실상 AI를 돌릴 수도 없는데 이대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심지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뛰어들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들이 돈만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먹던 기업들이 계속 해먹는 구조고 기술력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래서 여태까지 업력이 큰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경제원타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주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라든지 인사이트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에서 그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현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2025년 들어서 거의 9개월가량 동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건 24년 말부터 이미 진행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스탑됐던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혼란이 좀 많이 가중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정책을 진행해 나가기에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좀 동결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잠잠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를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오랜 시간 멈춰 있었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저금리로 인한 투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25년도가 원래 2024년 말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25년도는 굉장히 좀 시장이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못 갔다. 물론 좋긴 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는 많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만큼 좋을 줄 알았는데 한 50 정도만 좋았던 거죠. 근데 2026년도는 진짜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멘텀이라든지 포텐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골디락스 같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저유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경기마저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는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말 그대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처럼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투자 시장에 건강하게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뛰어든 사람들은 크게 한번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만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12월 FOMC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에서 파월이 원래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직전에 한 9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를 좀 썼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행동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말은 마치 이제 뭐 동결이나 인상을 하는 것처럼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비둘기적으로 하고 말은 매파적으로 하는 그래서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땐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의 이제 고용 상황을 안 좋다라고 인정을 했고 사실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이 불경기를 인정하면서 금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비교적 뭐 매파적 인하라기보다는 좀 비둘기적 인하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에 이제 교체가 될 텐데 지금 캐비넷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많이 점쳐지고 있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둘기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장관 베센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둘기적인 인물로 바뀌게 됐을 때 2026년도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펼쳐지는 그런 한 해로 좀 접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번 12월 달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봐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그 문제가 됐었던 게 9개월간에 어찌 보면은 뭐 관세 관련된 모멘텀으로 동결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셧다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2명 정도가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셧다운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많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고 자료들이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제 12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지금 5일 날 기준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16일부터 한 20일까지 무더기로 이제 고용지표, 물가지표,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지표, 뭐 우후죽순 지금 다 발표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어떤 지표는 2개씩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유동성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빨리 될 거냐, 느리게 될 거냐를 좀 예측해 보면서 좀 더 투자를 속도감 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찬찬히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할 건지 이거를 좀 청사진을 그리면서 매매하는 어찌 보면은 참고 자료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 예상금리 중간값을 3.4%로 잡으면서 내년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향후 금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까지 한 번 정도만 더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좀 매파적인 성격의 발언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불경기 그리고 고용 악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매파적인 스탠스보다는 비둘기적인 스탠스에 가까웠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임기가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인하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때 가서 연준 의장이 바뀌면 뭐 파월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입장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파월 생각이 연말까지 한번 인하해야 될 것 같다의 의견인 거지 과연 차기 연준 의장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5월 달에 연준 의장 이제 바뀌면 그때 가서 파월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에 이제 영향력이 있겠지만 결정권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연말까지라기보다는 임기 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더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돌려서 말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정답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개인적인 또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까지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11월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가 또 한 번 신고가를 쓰면서 랠리를 보여줘야지 그나마 이제 추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조정이 나오고 12월 달 회복해 주기는 했는데 뭐 다시 그 고점을 갱신한다거나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산타 랠리라든지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12월 달에 폭발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내년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시즌에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내년에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1월 달에 한국이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방금도 환율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1477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뭐 1500원 근처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좀 그나마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또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환율 방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내년 중순까지는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동결 기조가 꽤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준다 이러면 뭐 한국도 어느 정도 탄력받아서 금리 인하는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거의 뭐 한 3%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쉽게 금리 인하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으로서는 환율 눈치를 봤을 때 지수가 내년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 성장이 훨씬 더 기대된다. 다만 환율적인 그 불안감 때문에 한번 충격이 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충격이 왔다 가던 스무스하게 올라가던
올라가는 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유동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이 큰 추세를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코스피는 과대평가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대되는 입장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며 증시가 오른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환율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고 조기 긴축 종료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이제 미국이 유동성을 본격화하고 거기에 이제 이자 비용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동안 원화 가치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막 존버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환율이 좀 그 비슷한 양상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주고 유동성을 빨리 풀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잘 버티면 한국은 큰 문제 없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번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현 시점의 고점 갱신은 충분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도 말에서 2020년 초에 찍었던 고점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저는 이번 유동성으로 인한 이 어찌 보면은 시장 상승이 여기서 그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어느 정도 좀 급락이 나왔다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안전마진만 잘 확보하고 간다라고 하면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무너지기 전 신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많이 약해지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급격하게 나오는 걸 주의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11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코스피 지수에 이제 투입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달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뭐 이때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이슈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이들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근데 이제 4월 말부터는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잠잠해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상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맞물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도 유동성이 시작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 뭐 꺾이는 구간도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유입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그냥 한 달 만에 거의 뭐 초반부 수준까지도 이제 이탈이 나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12월 들어서면서 찔끔 좀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 사실 이거를 이제 매도세가 멈췄다고 봐야지 이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들어오다가도 외국인들이 다시 또 이제 꺾여져 내려가면서 이제 이탈이 나와 버리게 되면 요즘 환율 수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방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이제 경제 성장률 지표 이러한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한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이제 한국은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1월, 2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역시나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중앙은행에서 뭐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지만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방어가 훨씬 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 이탈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11월 달에 정말 많이 이탈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러한 이탈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자금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육성 정책 뭐 1000스닥을 이제 목표로 잡겠다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가 나와주고 있어요. 러셀 2000 지수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우량주에서 중소형주로 낙수 효과가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이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유지되는지 이탈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그 기준금리 차이, 그러니까 금리 차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그로 인한 좀 충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이제 뭐 국가부도의 날 영화 같은 데서도 쉽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국가부도 나왔다, 이런 것들 많이 포커스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심리라는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잘 방어가 되다가 이게 한번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환율이 뭐 1450원 60원에서 이렇게 잘 막아 나가다가 70원 80원 이렇게 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1500 1700 2000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심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심리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보안율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 불안정을 따져봤을 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물론 안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무너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하니까 안전마진으로서 현금과 그리고 더불어서 금을 꼭 확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마진으로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성 자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진짜 투자 시장이고 뭐고 뭐 화폐 가치고 다 완전 똥값이 돼버린다, 이러면 금의 가치는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킬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사실상 물론 벌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지키겠다는 거에 포커스가 좀 더 들어가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이제 주식에다가 완전히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금과 현금을 일정 정도 섞어가지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냐,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냐, 환율을 그나마 해칭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을 보시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수출 강세 기업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율이 무너지게 된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수출, 특히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출 효자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혁신까지도 이제 맞물리고 미국발 투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성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실 때는 자동차를 1번 순위로 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돈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 업종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섹터들을 보셔야 되겠는데, 이 제약바이오도 미국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보시고, 로봇도 사실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피지컬 AI가 다 접목이 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로봇이랑 자율주행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 기업을 투자하시면서 로봇에 같이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추종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뭐 수출 중심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동성 기반의 성장성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동차 안에서 로봇과 교집합이 있는 그러한 섹터나 종목군들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근 오라클 실적에 따라 AI에 대한 거품론이 재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AI 거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뭐 AI 지금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뭐 기술적 조정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이제 전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속적인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오라클 쪽에서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뭐 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뭐 예상보다 안 나왔다 이런 것도 딱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요즘에 좀 주춤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제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가고 있다가 이게 뭐 오라클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그 AI 관련된 모멘텀이 퍼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을 좀 뺏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AI가 성장하는 것보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사업에 뛰어들면서 다 같이 이게 어느 정도 퍼져나가는 게 훨씬 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올라갈 때보다 요즘이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가면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산업이 처음에 태동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꽃을 피우기 전에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뭐 좀 쉬운데 애플이 맨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그럼 이제 애플 독주 체제로 막 가다가 이제 뭐 삼성도 스마트폰 내놓고 화웨이도 스마트폰 내놓고 막 이제 스마트폰이 퍼집니다. 이때가 진짜 스마트폰 전성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 2009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201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중에서 유통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폭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치면 사실 스마트폰의 전성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 지난 2014년도, 2015년도부터가 정말 전성기 국면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AI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가다가 여타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퍼지고 있는 요즘 단계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품 논란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IT 버블이랑도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환상에 투자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수요가 바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탄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수요를 기반으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 빨리 지금 AI 구성해 주세요. AI 지금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 빨리 더 지어 주세요.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공급이 그걸 쳐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늘리는 거고 오라클도 말이 나왔던 게 데이터 센터 지금 뭐 그 재무 구조 불안하다 하는데 아니 한 100만큼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0만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거 80 늘리는 거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한 확장 아니냐? 너 돈 그만큼 없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수요가 그만큼이나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정성을 만약에 문제 삼는 거면은 저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이 산업이 고점이냐라고 보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량주들 있잖아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기업들 뭐 구글의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기가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숨고르기 할 때가 하드웨어 쪽에서 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도 뭐 AI 기반으로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2026년도 들어서면서 반도체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이제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반도체라든지 우량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펼쳐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 특히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있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 뭐 화학, 자동차,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거로 보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AI는 갈 거라고는 보는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가긴 어렵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여태 많이 올라온 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가긴 가도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경기민감 업종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 있죠.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막 여태까지 올라간 그 AI 붐으로 올라간 상승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를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다른 업종들이 이제 차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소부장 기업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소부장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가 좀 꺾이긴 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대단하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이제 와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딱히 엄청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조금 살짝 꺾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전에 뭐 한미반도체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뭐 HBM 반도체 해가지고 SK하이닉스랑 같이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사실 이제 와서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비교적 SK하이닉스 대비 못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전히 저는 대장주는 SK하이닉스라고 보지만 항상 대장주만 주인공이진 않아요. 보통 부대장주가 주인공이 되는 그 시기도 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고 효성중공업이 이제 부대장주였지만 효성중공업이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만 이번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만한 타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사이클이 오면.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숨죽이고 있었고 비교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AI 모멘텀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도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소부장 쪽에서는 뭐 SK하이닉스 쪽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팹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랑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기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기는 애초에 지금 주가가 꽤나 올라갔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접근하고 주가가 꽤나 좀 빠진다. 그럼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담아보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고액을 한 방에 담아볼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테일러팹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테일러팹 관련해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뭐 HPSP라든지 뭐 아니면 유니셈이나 그리고 코미코 그리고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언제 보셨으면 좋겠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정고점을 뚫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그 정고점 돌파까지 나오지 않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PSP 같은 종목들도 좀 준수한 기업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이런 심텍 같은 종목들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 이제 소부장 종목으로서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라 추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를 했을 때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점을 굳이 지금부터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관심 종목에 미리 살펴보고만 있자 말씀드립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는 기사는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뭐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주의, 그다음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이러면은 잘 나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위험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의나 경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주의하고 경고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좀 받는 그런 경고 딱지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뭐 경고를 해야 될 만한 기업으로 보여지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벌고 있는 돈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마진율 자체가 올해 45%,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45%에 순이익률 41%를 전망하거든요. 내년에는 54%, 44%를 전망해요. 근데 PER이 지금 6배 정도를 전망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올해 말고 내년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율도 훨씬 더 올라가고 이익 캐파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익 구조 자체도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PER은 6배 수준이라는 거는 너무 싸죠. 사실 그냥 단순히 PER 10배 이하니까 싸다 이게 아니라 저는 보통 이익 구조 대비해 가지고 PER이 싼가를 보통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0%대 그리고 순이익률이 40%대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요. PER 한 30배 돼도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도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에서 3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이익 구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벌고 있는 돈과 성장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내후년에 이제 성장세가 꺾여가지고 모멘텀이 꺾이니까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뭐 2~3배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걸 전망한다라기보다는 가치평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이런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내가 뭐 5년 10년 보고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익 구조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조정 나오면 더 큰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방과 하방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방과 하방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배까지는 열어놔도 괜찮다고 보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를 무슨 단타 치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텐데 그렇게 보시면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저는 한 3배까지는 열어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나 이제 주가를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이 뭐 한 400조 정도 되잖아요. 뭐 그래도 못해도 한 800조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놔도 될 거라고 봐요. 한 2배 정도면 800조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너무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뛰어들기보다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 이상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한번 강력 배팅을 들어가 봐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우량주여도 한번 어쨌든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잠시 좀 주춤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이 한번 타격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덜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뭐 주변 환경으로 인한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면 기업 모멘텀은 괜찮은데 주변 환경으로 떨어지는 거라 한 마이너스 30% 넘어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는 좀 강력하게 담아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적금식으로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치는 그래도 한 2-3배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으로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현 시점에서 이제 이익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뭐 한 20%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뭐 그에 비해서 PER이 작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낮죠. 마진율이 뭐 20%대 중후반 그리고 17% 정도 순이익률 요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전망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PER이 뭐 10배 좀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절대적인 PER도 SK하이닉스보다 낮고 그 다음에 마진율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지금 이익 구조를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또 혁신이 나오면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다른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주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에서 한 번 그 1등을 뺏고 한 번 1등을 뺏기잖아요. 이게 다시 뺏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라면 업계 1등 농심의 1등 자리를 뺏었잖아요. 이게 쉽게 다시 1등 자리를 뺏기질 않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HBM 분야에서 1등을 뺏은 이런 시점에서는 아마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다시 1등을 탈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대장주는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도 뭐 HD 현대일렉이 갔을 때 효성중공업이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뒤떨어진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일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죠. 전혀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 좋으면 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보시되 그러한 흐름을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비교적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탄력도 자체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고점 부근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한 9만 원 그 가격 근처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아래로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될 것 같고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적절히 담아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정고점 돌파를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투자한다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실력이 아직은 좀 자리를 잡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우량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추종하시면서 따라가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비교적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밸류체인 수혜주라고 하면 원전 섹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6년 원전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6년도 원전도 역시 좋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관련된 모멘텀
모멘텀 자체가 그동안 워낙에 광풍이었기 때문에 조금 식은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AI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춘 반도체라든지 밸류체인 안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25년 중순이라든지 23년 뭐 말 뭐 이러할 때는 사실 이 AI 모멘텀이나 반도체 모멘텀이 뭐 단기 스윙으로 보더라도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단기적으로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폭발력 있는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보다 길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이제 조방원이라고 우리가 카테고리로 묶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긴 업종이라는 겁니다.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것은 반짝 올라갔다가 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굉장히 긴 사이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조선주 한 번 물리면 막 10년, 15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올라갈 때는 막 몇 년씩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4, 5년 동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막 100배 올라간 종목들이니까 사실상 이제 수년에 걸쳐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원전은 어떤가요? 올라온 지가 지금 1년 남짓이에요. 잠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고꾸라지고 끝난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AI 자체가 이제 막 모멘텀이 올라서기 시작한 단계인데 여기서 반짝하고 원전이 없으면은 사실상 AI를 돌릴 수도 없는데 이대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뭐 국가 단위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픽카드 뭐 100만 장, 1000만 장 확보해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면 뭐합니까? 데이터 센터 뭐 엄청 확보하면 뭐예요? 원전이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뭐 100개가 있으면 한 20개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 80개는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아니 전원이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냥 쓸모가 없는 겁니다. 확보만 해놓고. 사실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력 인프라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고 순서라는 게 그래도 있으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주축이니까 그거부터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구동하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그 다음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도 제대로 깔리니까 그럼 이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할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네. 근데 이거 태양광 풍력으로 되나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탈원전 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세상이 점점 전자화되고 발전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량은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정 정도 우리가 환경 생각해서 이쯤에서부터는 좀 대체를 하자. 일정 정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그러면서 탈원전 얘기가 나온 건데 웬걸? 이 지점에서 뭐가 왔죠? AI가 왔죠. AI가 오면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에너지 수요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특이점이 온 거예요. 애초에 AI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전 없으면 애초에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뭐 1000만 개 확보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뭐 그 중에 다 돌리지도 못할 건데 많아봤자 원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발 특화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제가 방금 탈원전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다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탈원전 때문에 있던 원전도 폐쇄했죠. 그리고 사실상 추가로 원전을 짓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공급은 퇴보했어요. 수요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수요랑 공급이 이게 어떻게 돼요? 불균형이 오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전이라는 산업이 AI가 커지는 단계에서 퇴보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원전 이제부터 많이 지으면 되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고. 뚝딱 하면 지어지는 게 원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뛰어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안전 문제도 예민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업력이 탄탄하거나 기술력 있는 기업들밖에 담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 사업이라는 게 일정 정도 어느 정도의 그 과점 사업 구간이 있어요. 과점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돈만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먹던 기업들이 계속 해먹는 구조고 뭐 그게 뭐 악랄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산업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력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래서 여태까지 업력이 큰 기업들이 계속 원전 사업들을 우선권을 따내면서 가져갈 건데 이거를 정해진 기업들, 업체들이 이거를 담당하는데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원조 해줘, 남원조 해줘 이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조선도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뭐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너희 조선 이제 그거 기존에 쓰던 거 못 써. 뭐 엔진 교체해서 환경 규제 맞춰서 뭐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 배로 그 친환경 환경 규제에 맞춘 배를 새로 만들어서 쓰든지.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압박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떡상을 한 어찌 보면 트리거가 된 거였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지금 뭐 수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애초에 이제 앞으로 이거는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원전은 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한번 조정은 줄 수 있겠죠. 기술적 조정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이용하시면 좋겠다. 내가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 원전이 지금 구간에서 더 못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소액으로 담았다가 떨어질 때 혹은 크게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담으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원전주 하면 단연코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을 건데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전용 공장을 착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보는 게 일단 한수원 기반의 그 한국전력이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엑스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사업을 따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다음에 국가 단위의 원전 사업을 이제 관장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듯 결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원전의 이제 상징적인 기업은 그 두 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이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장점도 있고 배당 성향 증가라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메리트는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의 상징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고 협력을 해나가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폭발력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안정성이나 저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 근데 한국전력은 안정성, 그 다음에 저가 측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 메리트는 있으나 조금 더 탄력적인 모멘텀에서는 비교적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현 단계에서는 일정 정도 금액을 조절하시면서 저는 진입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외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BHI 이제 이런 종목 정도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먼저 주도적으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급등했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등락이 좀 세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사실 자체가 탄력도가 이제 높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좀 고려해 보면 BHI가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AI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면서 원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비상발전기입니다. 비상발전기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지을 때마다 일정 정도 비율로 사실 한 세트로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상발전기는 그냥 고정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근데 이 비상발전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GNC 에너지예요.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비상발전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임을 받을 만한 이제 에너지원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핵심 종목은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지만 BHI라든지 GNC 에너지 같은 종목군도 충분히 원전 모멘텀 그리고 이제 그 AI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에너지원, 데이터 센터 증가 이러한 것들과 같이 좀 맞물리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라 딱 요 정도까지는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전 관련주 얘기할 때 제가 4대 천왕이다 얘기하면서 요 4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이외에 뭐 한전 KPS라든지 뭐 아니면은 한전산업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이 종목들이 다 급등해버리고 올라가가지고 못 살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거 보면 봐도 괜찮지만 지금 뭐 딱히 뭐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 4개 종목 이외에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볼 만한 섹터를 자동차 섹터로 뽑아주셨는데요. 자동차 섹터의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자동차 섹터의 흐름을 보려면 한국의 이제 자동차 상징적인 기업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추이가 어떤지를 보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게 전고점을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써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도 당시에 한번 갱신했던 고점을 조정 이후에 다시 갱신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깊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업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제약바이오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그리고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기업들이죠. 이걸 저희가 이제 보통 지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장주는 다른 종목일 수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 근데 업종을 상징하는 지표 종목은 현대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차가 사실상 그 업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썼느냐를 저는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썼느냐. 뭐 요즘에 화장품이라고 치면 APR이 대장주죠. 그래서 APR이 신고가를 썼느냐. 이거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현대차가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고 이 기반에는 수출 중심이 이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원래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판매 대수나 판매량 순위로 따져봤을 때 뭐 5등 밖으로 이제 밀려나 있던 기업인데 차츰차츰 밀어 올리면서 한 4년 전인가 3년 전, 뭐 한 3년에서 5년 전부터는 매출 그 판매 대수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국내 순위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순위입니다. 이게 정말 뭐 국뽕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죠. 한국의 이제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이제 순위에서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도요타 그룹이랑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가 기업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출 안만 많이 내봤자 이익 안 나오면 그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뭐 수천조를 벌면 뭐합니까? 남는 게 100만 원이면? 그 진짜 의미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출 순위도 중요한데 영업이익 순위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순위 2위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제가 살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폭스바겐을 제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수준에서 영업이익 순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순위 2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이게 원래 2위가 아니라 5위부터 막 차근차근 올라와서 2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러한 이제 그 영업이익 순위나 그 다음에 판매 대수, 판매량 순위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불경기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순위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불경기 때 이렇게 파이를 키워놓고 시장을 장악했으면 이 시장이 이제 호경기로 바뀌면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악한 것만큼 이제 다 말 그대로 쓸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 자동차나 뭐 화학이나 이런 섹터들, 철강 이런 섹터들은 불경기에 어떻게 이제 몸집을 불렸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이때 그냥 사업 쪼그라들고 아예 망하는 기업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정말 투자하기에 좋다. 이제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투자하기 좋은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나간다.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있는 섹터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1순위로 봐야 될 만한 투자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테슬라 FSD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사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영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그 FSD 관련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박준영 아시죠? 왓썸맨 하시는 분. 그분 나와가지고 자동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분이 피식쇼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진행자 중에 한 분이 테슬라 산다고 이제 하니까 전기차만 엄청 까시던데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져요. 애초에 이게 편의성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도 이제 점점 전자화가 돼가잖아요. 뭐 사실 그 기계부품이나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테슬라 맞들려가지고 그 자율주행 그 하신 분들은 운전 피로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게 한번 테슬라 맞들리니까 다른 거 못 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어찌됐건 더 이상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운전 피로도를 확 낮춰주는 이러한 보조수단들이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될 거라 테슬라가 그걸 주도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자동차의 미래 혁신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경쟁하고 준하게 이제 성장할 만한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충분히 끼어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무슨 뭐 테슬라랑 비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같이 비교군에서 얘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옛날 현대차 그룹 생각하면 누가 지금 테슬라랑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이런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지금 그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걸 기반으로 한 로봇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말 그대로 피지컬 AI
AI죠. 이쪽 분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글로벌 자동차 그룹의 이런 그 몸집이라든지 시너지를 감안해 봤을 때 현대차 그룹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물론 테슬라만큼은 파급력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같이 이 산업 사이클 주기 안에서 혁신 업종으로서 분류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섹터 중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 뭐 첫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그냥 다 좋게 봅니다, 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미래에 뭐 내년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전고점 아래로 다시 떨어졌는데 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전고점 뚫었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차트 보시면 월봉인데 뭐 고점 부근 아래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뭐 이런 구간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한번 전고점 뚫을 동안 기아는 아직 못 뚫었거든요. 얘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저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기회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고리타분한 자동차 업종이 아니라 이게 혁신 업종으로서 평가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AI, 다시 말해서 피지컬 AI가 접목되면서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사업부를 전담하면서 가는 기업들이 누가 있냐? 첫 번째 현대모비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를 통해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 사업은 현대모비스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냥 뭐 현대차 기아에다가 부품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아니라 로봇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기업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성장성이 이제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 자율주행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 관련된 솔루션, 소프트웨어 모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현재 현대오토에버가 솔루션 소프트웨어 분야로서 현대모비스와 같이 움직일 만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자동화, 이제 공장을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나 물류 로봇, 물류 자동화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부품주가 아니라 물류 자동화, 물류 로봇발 이제 수혜를 받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그 다음에 이제 뭐 GM, 뭐 폭스바겐 이런 쪽에도 지금 뭐 부품 납품을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다가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 사업까지 물류 자동화, 물류 로봇 쪽으로도 수혜를 받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K2 전차발 그 부품도 납품하기 때문에 방산 모멘텀까지 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 이제 속해 있긴 하지만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까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전용 이제 물류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 뭐 지금이야 수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호경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저는 현대글로비스 역시도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 상장 이래 최고가 갱신을 하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버텨주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 급등 나오기 전에 저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차 그룹 6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부품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 자동차 섹터는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불경기 모멘텀이 크게 터진다, 그러면 한번 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차피 길게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영원한 불경기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어쨌든 경기라는 건 사이클인데, 영원한 불경기가 그리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정부 차원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려요.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거의 뭐 해병대 정신입니다, 진짜. 될 때까지 풀어요, 돈을.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어요. 무제한. 언제까지?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불경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 2023년 이 정도부터는 우리가 위축 국면으로 가면서 불경기가 시작됐잖아요. 23년, 24년, 25년, 이제 26년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불경기를까요? 그래서 뭐 급작스럽게 뭐 고용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러면서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급작스럽게 불경기 모멘텀으로 흔들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단발성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죠? 그럼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겁니다. 그런 경기에 대한 급작스러운 악재가 터지면 코로나 때도 경기에 대한 돌발 악재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악재 터지면 지금 내리는 금리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리면서 오히려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단기적인 충격을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때가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만약에 위기가 만약에 돌발 악재가 터져도 그걸 기회로 보셔야지 위기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건설주가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및 해외 원전 수주 등의 영향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건설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건설 모멘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프라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경기 민감주 자체가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주는데 2018년도 당시에도 이제 남북경협주 한번 가면서 마지막 그 피날레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프라 사업,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고 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움직이는 게 인프라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를 트렌드를 가져가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그럼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낮추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도 그랬고 셧다운도 그랬고. 근데 여태까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프라 정책, 그 정부 정책을 쓰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게 관세에 일단 신경을 썼었어야 됐죠. 그게 일단 일단락이 됐고 셧다운 마무리했었어야 됐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했죠. 이제 내년으로 가면은 셧다운 마무리됐죠. 관세 어느 정도 자리 잡았죠.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들걷고 돈을 쓰는 거거든요. 돈 들걷는 게 뭐예요? 세금 들걷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내년 들어가면서 이제 친 트럼프 쪽 인사가 이제 만약에 지금은 그럴 걸로 예상이 되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유동성도 본격화될 건데, 그럼 그 낮아진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돈도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인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환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죠. 에너지를 더 많이 캐가지고 기업들에게 뭘 해주겠다? 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춰주겠다. 그럼 이익 구조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할 때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낼 수가 있게 될 거니까. 심지어 이제 소비자들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이자 비용 떨어지면 거기에서 소비 성향도 올라가겠죠. 그럼 경기마저도 좋아지죠. 기업들 이익 구조 좋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트럼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이 그렇게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예전처럼 고용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AI에다가 그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자동화로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 줄어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죠. 불경기에 처했을 때 뉴딜 정책 썼었잖아요. 경기 대공황 왔을 때. 나라가 나서가지고 야 여기다 도로 새로 깔자. 여기 도시 다시 개발하자. 너무 오래됐다. 낙후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실업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일시키고 돈 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또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차원에서 고용이 생각만큼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AI 혁신과 자동화 혁신 때문에. 그거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트럼프를 기준으로 한 정부 정책 모멘텀, 인프라 정책이 본격화될 거고, 특히나 또 뭐가 있죠? 이번에 러우 전쟁도 이제 평화협정 맺을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전쟁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재건 모멘텀이 또 불어올 겁니다. 왜냐면 이자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건하기 딱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으로 봤을 때 재건 모멘텀과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재정 정책 모멘텀으로 한번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업종이니까 선취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뽑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건설기계 쪽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강도 이제 슬슬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건설기계가 먼저 움직일 것 같고 시멘트 정도까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건설기계를 맨 처음으로 볼 만한 게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이건 재건에도 필수적으로 쓰이고 뭐 인프라 사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콘크리트 펌프카 상징적인 전진건설 로봇, 최근에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바켓 브랜드, 두산 바켓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이거 거래 정지되거든요. 합병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공략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뭐 좀 중소형주로 내려가면 진성 TEC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건설기계 상징적인 기업이 캐터필러예요. 그래서 캐터필러발 수혜를 받는 게 진성 TEC여가지고 한번 이제 그 미국 수출 기반 그리고 캐터필러발 수혜를 기대해 보시면서 진성 TEC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면서 로봇 산업이 차세대 기술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로봇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또 이 얘기하면은 제가 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로봇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2차 전지랑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2차 전지의 파급력, 2차 전지에 비해서 한 10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차 전지를 안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2차 전지는 이제 살 때가 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그 투자자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도 저는 지금 사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셀 거라고 보냐면, 이게 그 기업들의 생존 문제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로봇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냐면, 첫 번째, 뭐 이건 코로나 팬데믹부터 모두 촉발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자동화를 미리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공장 셧다운이 되고 뭐 사람들,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했을 때 일정 정도 그래도 커버가 됐어요. 근데 자동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 뭐 자동화 로봇 이런 거를 준비를 못한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다 그냥 쉬니까 그 근로자들 출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립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물론 뭐 코로나 같은 일이 또 터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터지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도 뭐 그건 알고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때 기업들이 많이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이렇게 그냥 돌바락제에 다 문제가 터져버리는구나. 그래서 자동화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여기서 한번 기업들이 정신을 차렸고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측면에서 보통 이제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러면서 뭐 제품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도 단계가 존재해요. 앞서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항목군이 뭐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 월급이 마지막에 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단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다라든지 상품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물가가 올라간 거를 반영해서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오고 가장 파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해고를 한다라든지 정리해고나 아니면은 사실상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그러면은 사람들을 많이 뽑느냐,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거를 100명 쓸 걸 이제 100명 안 쓰고 그냥 70명만 쓰자. 나머지는 어디다 투자하자? 자동화에 투자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해서 100명 쓰던 거를 50명까지 줄였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물론 고용이 증가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100명 썼으니까 100명까지 다시 회복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에서 50명까지 구조조정해서 줄였다고 치면 한 70명, 80명까지만 좋아질 수 있겠구나. 옛날 수준의 이제 그 고용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천문학적인 돈들을 다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어디다 쓰고 있다? 자동화에 쓰고 있다. 이게 아주 극적으로 두드러지는 데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디냐면 자동차랑 물류 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물류 분야에 있어서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섹터들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기업들이나 보시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그 제조업, 특히 자동차 쪽을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동차는 노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주 또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노조가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기업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동화라든지 이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특히 강조한 게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지금 한국이 제대로 뭐 이익 구조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로봇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고, 투자가 본격화될 거고, 엄청난 돈을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왜냐?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 로봇이라는 산업은 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돈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그 대기업발 모멘텀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했거나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부를 좀 주목해 보시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외적으로
말고 조금 중소기업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 로봇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익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 뭐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딱 쓸어가지고 긁어서 매수하시면 어지간해선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무식해 보여도 아주 심플하고 소외받지도 않고 로봇 산업의 폭발력 있는 성장을 온전히 누리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대기업에서 인수합병했거나 지분 투자한 기업들도 많고요. 물론 앞서서 현대차 그룹에서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는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도 사실상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자동차 종목이라고 보지만 이제는 로보틱스 사업까지 접목됐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도 뭐 예를 들면은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들, 이게 물류자동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나 이제 물류자동화에 있어서 엘리베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무벡스의 모회사가 이제 현대엘리베이인데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인프라 모멘텀이라든지 건설 모멘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무슨 국가 단위로 사업하는데 뭐 빌라 지을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물류자동화 쪽에서도 엘리베이팅 기술 기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인프라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현대엘리베이터라서 물류자동화랑 인프라까지 따져봤을 때 현대엘리베이터랑 현대무벡스도 기대해 볼 만한 하고요. 이걸 제외하고 이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총 최상단부터 이제 살펴보면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했죠. 이거 뭐 잘못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옵션 행사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하게 되면은 지분도 25%를 더 매집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더 매집하면 60%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아직은 안 하고 있긴 한데 지금만 해도 삼성전자 비중 자체가 커서 이거 뭐 어떻게든 돈 더 투자해가지고 살리든지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지 이거를 뭐 그냥 망하게 두겠습니까? 지분 그렇게 돈 태워가지고 삼성이 안 그래도 뭐 삼성이 로봇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뭐 인수했는데 이거 어떻게든 살리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봇 사업할 때 다 물량 수주 어디로 가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가는 거죠. 그거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상장 폐지된다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게 확답을 드리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삼성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슨 상폐 되겠습니까? 저는 좀 그럴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여지 없죠.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 뭐 완전 효자예요. 삼성전자보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그 성장 모멘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그 상장 폐지 안 당한 것도 어찌 보면은 뭐 큰 트리거가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쪽에서 투자가 진행됐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최상단 종목 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 최상단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나오는 SPG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랑 같이 사업 전개하는 기업인데 LG 쪽이랑도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니까 더 올라가 버렸죠, 이게. 그래서 SPG라든지 아니면은 하이젠 R&M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하이젠 R&M 뭐 SPG,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청라 공장 다 지어가지고 커팅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저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그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그 배터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공장 자동화 그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라 공장 그 증설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 캐파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7배에서 8배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뭐 이 종목도 이제 시총 최상단에 속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뭐 SPG나 하이젠 R&M 최근에 이제 그 움직이기 나오고 있는 클로봇.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경호계, 로봇계라고 얘기하죠. 스팟.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얘기되는 이제 그 로봇 사업부도 같이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서 지금 시총 최상단으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매번 말씀드려요.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웬만하면 시총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을 설명해 주시면서 2차 전지는 지금 사야 할 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현재 2차 전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혁신업종으로 좀 바라봤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는 이제 사이클 업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혁신업종으로 과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거품이 다 깨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의 화학 사이클
사이클과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종목들이랑 2차 전지를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좀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앞으로 이제 ESS라든지 특히 이제 로봇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다 ESS 2차 전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사업 커지면서 2차 전지나 ESS도 한 번 더 도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경기 민감주 성격으로서 화학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불경기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는 2025년 말 그리고 26년 초에는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불경기는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펼쳐질 것인데, 저유가에 저금리에 돈풀기에 경기가 안 좋아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아마 더 빠르게 풀 텐데, 그럼 결국에 종국에는 그냥 올라가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는 지금 공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고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ESS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향후 ESS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 자체가 다방면으로 이제 좀 쓰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다 해서 전기차랑 묶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ESS라는 분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많이 쓰임을 받을 걸로 전망하다 보니까 이걸 굳이 자동차 쪽에만 국한해가지고 우리가 성장 모멘텀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웬만한 이제 그 제품들의 접목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전기차까지는 몰라도 점점 전자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뭐 콧대 높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 스포츠카 브랜드들, 특히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전기차도 내죠.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뭐 전자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거는 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ESS라든지 이러한 분야는 성장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클 상으로도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니까 뭐 바닥치고 이제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SS 관련 기업 중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로 유명했던 기업들을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 일단 에코프로가 많이 좀 두각을 드러낸 게 시총 1등이었던 코스닥 시총 1등이었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이제 시총 최상단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아무래도 이제 1등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테오젠도 그랬듯이 코스닥 분야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외인 매수세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상징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상 이제 지표 종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삼성 SDI,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본다, 2차 전지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듯이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LNF 이런 종목들까지는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굳이 벗어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싶어요. 일단 지금 이제 이익 캐파 자체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도 지금 좀 저가 매수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마진율 성장 대비해서도 PER이 좀 저평가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올라가려다 빠지고 이랬어요. 고점 대비해서도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좀 미리 진입을 해놓겠다라고 하면 서진 시스템도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정도까지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하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건데요. 이런 투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는 그렇게 너무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 타고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미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비중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뭐 많이 좀 무리가 안 되는 수준에서만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저는 불타기가 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물타기가 더 위험합니다. 솔직히 제 소신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물타기가 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타기가 더 어려워요.
고수들이 물타기 하는 거지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는 불타기가 더 쉽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오히려 더 떨어져요, 불타기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타기에서 비중 늘리지는 마시고 다른 섹터로 좀 분산 투자하시면서 손실을 좀 메꿔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섹터에 자동차 로봇 외에 제약바이오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26년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이제 그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이 확보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수출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의약품 관세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잘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의약품 관세도 이제 뭐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본격적으로 날개 달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AI 붐업이 이제 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잘 갔는데 한번 11월 달에 크게 조정 나오면서 AI도 조정 나오고 지수 조정 나오고 이러면서 돈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11월 달부터는 반도체나 이런 뭐 테크 기업들 이런 쪽은 예전만큼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빠져나온 돈들 차익 실현 한번 했던 물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점을 이제서야 돌파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 뚫고 나서부터 우리가 주목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25년 말 최근에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반도체랑 비교해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을 이미 언제 뚫어줬냐면요. 2023년 말, 24년 초에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찍었던 고점을 또 언제 뚫어줬냐면은 25년 중순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고점 갱신을 2번이나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지수나 테크 기업들 AI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제약바이오는 제대로 못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저런 기업들이 숨고르기하고 차익 실현 물량 나왔던 것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오히려 이제 신고가 쓰는 모습을 보여줬죠.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 돌파가 이제야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된 이런 유동성 기반의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수출 기반으로 성장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누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외국 그 미국 진출을 한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최근에 진출한 기업들. 뭐가 있냐면 일단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수출에 성공한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제 트리거가 잡히고 성장한 것도 있긴 한데 미국 수출 비중,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거의 8, 90% 되는데 절반은 넘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국이에요. 거의 한 8, 90%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 수출에 거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기업이 실적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의약품 관세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잘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의약품 관세 최애국 대우로 해결됐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진출한 최근에 진출해가지고 들어간 게 HK노엔. HK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피켓 계열 K캡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 진출,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막 진출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안 갔죠. 그 다음에 또 녹십자 알리글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미국 진출. 최근에 이제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녹십자도 지금 미국 수출 알리글로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다들 아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홀딩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것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 법안이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결국 목적은 하나죠.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CDMO 기업들 몰아내자. 이건데 기술 유출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려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보안이잖아요. 보안. 그래서 생물보안법 그 관점에서 우시그룹을 몰아내자. 이건데 거기에서 반사이익 받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들이죠. 글로벌 CDMO 지금 스위스 론자가 1등으로 평가받는데 뭐 2등으로 평가받는 뭐 2등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삼바라든지 우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한 2위를 다툰다 이런 이제 기업들로 평가받는데 우시그룹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량도 어마어마한데 뭐 스위스 론자나 삼바 이런 기업들이 뭐 수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기적으로 저는 모멘텀이 약할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바도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CDMO 기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정말 장기적으로 갑니다. 재무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녹십자 이익 캐파 굉장히 잘 준수하게 올라갈 걸로 전망되죠. 그리고 HK노엔, SK바이오팜 모두 이익 캐파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더 이상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이제 뭐 이익도 안 나는 기업들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익 포텐셜 터지는 기업들, 특히 수출 중심으로 성과 날 걸로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리브리브란트 그다음에 이제 그 렉나자 병용요법이 지금 판매가 날개 돋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발 렉나자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 유한양행은 한번 좀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익 캐파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익 캐파가 올라가는데 이게 설마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해서 끝날까? 좀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내년, 내후년 보면서 정고점 근처까지 가거나 그 이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서 그냥 무너진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이익 성장세를 따져보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에다 이제 렉나자 기술 수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스코텍의 이제 자회사인데 오스코텍이 그래서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스코텍이 이제 자회사를 또 뭐 상장해가지고 오스코텍 빈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뭐 LG화학, LG엔솔 보고 투자했는데 LG엔솔 상장해버려가지고 LG화학 빈껍데기 된 것처럼. 근데 오스코텍이 얘기했어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100% 자회사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뱉은 말 걷어들이진 않겠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익 포텐셜이 엄청 터질 건데 기술적으로 지금 정고점 근처라 좀 기술적 조정 나온 거거든요. 전 이거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 그 다음에 ST팜 같은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이제 뭐 메리트가 있긴 한데 ST팜도 지금 CDMO 기업으로서 성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 정고점 돌파 노려볼 만한 알짜 종목군 중에 하나라는 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종 종목들 뭐 우량주만 하더라도 이래요.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익성장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량주들만 보더라도 주가가 아직 제대로 많이 안 올라갔거나 더 올라갈 만한 기업들인데 이익이 엄청 터지는 기업들. 제약바이오가 아직 저는 전성기가 안 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는 특히 로봇도 그렇고 이 삼총사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일정 정도 담아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일령 수혜주로 화장품 및 관광 섹터가 언급되었는데요. 해당 섹터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뷰티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를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제가 이제 환율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출이 전통적으로 한국이 유명한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좀 오랜 시간 주춤하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유명했던 게 조선, 그 다음에 또 수출 전통 강호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워낙에 유명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수출로서 한국 먹여 살리는 업종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라이징 스타가 있습니다. 수출 품목에 있어서 새롭게 떠오른 그게 이제 뷰티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 이제 K컬처가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뷰티 시장까지도 같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수출 강세 품목으로서 떠오르기 시작한 신예인데 이 화장품이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도 한번 엄청나게 수출로 붐업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장품 전성기가 한번 있었는데 14년도 15년도 당시에 이제 화장품 전성기가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알령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중국 덕분에 떡상했다가 중국이 한알령 때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된 건데 최근 트렌드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중국 의존도가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 중동, 북미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이제 한류가 불어닥치기 시작하면서 사실 옛날에 이제 아시아권이라든지 중화권 여기에 이제 국한돼 있었던 한류가 세계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와는 좀 그 확장 측면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분야로까지도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랑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일본이랑 뭐 요즘에 으르렁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 하늘길, 바닷길 다 막았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일본 놀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뭐 좀 분위기도 험악하고 뭐 군사적 대립도 나오고 뭐 저 뭐야 군함으로 뭐 총 쏜다, 뭐 대포 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니까
군사적 긴장감도 올라오는데 가려다가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꺼려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이 일본을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럽을 가겠습니까? 미국을 가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갈 사람들은 애초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갔죠. 그러면 일본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옆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비자 입국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그래서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또 여행 가기도 좋아진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때요?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갔죠.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예전에 그 일본 엔화 가치 떨어져가지고 관광 가기 좋았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싸니까. 우리가 뭐 돈 들고 가면은 일본에서 야, 이거 뭐 돈 조금만 들고 가도 알차게 놀고 오더라. 중국인들 입장에선 그런 거죠. 야, 요즘 환율 엄청 올라가지고 원화 가치 되게 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돈 이만큼 들고 가면 아주 알차게 놀고 오더라.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관광객들 입장에서 놀러 가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일령, 원래는 한알령이었는데 이제 한일령 얘기가 나오니까 반사이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원래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고, 그리고 한알령으로 타격받았었던 중화권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모멘텀 자체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시장 자체는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원래도 한번 화장품 시장이 엄청 강했는데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주춤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저는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트리거가 이제 좀 한일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포트폴리오 전략이 궁금합니다. 만약 현금 1억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내가 이제 금액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40% 정도는 현금이랑 금을 절반씩 섞어가지고 확보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한국 주식이라는 게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 아직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환율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만약에 한국이 증시가 한번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막 화끈하게 뛰어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일정 정도 저는 한 30-40% 정도는 현금과 금을 믹스해가지고 반반씩 확보하고 나머지 한 60-70% 정도 물량을 저는 주식 투자에 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은 꼭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나 인프라, 화학 이런 쪽은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좀 사셔도 괜찮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근데 필수 업종으로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만한 업종이 결국 자동차, 로봇, 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꼭 담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면 정말 좀 길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봐서 성과 내려고 좀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반도체도 물론 갈 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업종들보다는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하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그런 입장입니다.